이번 주 사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협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워낙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그래도 있었다라는 흐름들. 하지만 이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시금 재봉착이 됐죠. 일단 호르무즈 다시 봉쇄 선언이 있었고 해협 관련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행하는 걸 왜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미국 쪽에서 역시나 이러다 보니까 대이란 해상 봉쇄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란으로 오는 배를 얘기하는데요. 화물선을 공격을 했고 이란도 보복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속보가 뜨는 게 뭐 드론 추격이 있었다, 보복 추격이 있었다 이런 사항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20일 이란과 협상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게 불발됐을 때 인프라를 타격시킬 것이다, 공격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들의 이견, 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협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겠지, 시그널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는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20일 휴전 합의 종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타결이 될런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결정이 이번 주에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분수령인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긴급 대책 이런 부분 좀 마련하고 있죠. 일단 에너지 화학 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급등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후에 경제에 미칠 타격들도 조목조목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나프타 가격 급등분 있죠. 이거를 절반을 보전해주겠다.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LPG, 콘덴세이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중동산 원유에 한해서 원유 운송 좀 비용이 많이 비싸지겠죠. 그런 할증료 관련해서 이전에는 25%였는데 이걸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실 텐데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275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데이터 내놨고요. 카자흐, 오만, 사우디 쪽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원유 3개월, 나프타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의지, 정부 긴급 대응책 이런 부분도 함께 언급해드렸습니다. 전쟁 낭타전이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장에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 이런 실적 기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괜찮죠? 2에서 3%대 상승하고 있고 SK스퀘어 따라서 상승하는 거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긍정적인 기운, 한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하려나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보면은 SK하이닉스 37조 원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0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블룸버그 컨센이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 비슷하게 메리츠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대치가 높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뭐 40조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고 시장도 그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고 사상 최고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겠느냐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잘 나올 건데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잘 나온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그 폭이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우위의 데이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실적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게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 디램으로 봤을 때 47%, 낸드로 봤을 때
48% 영업이익률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전통 디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84%나 되면서 업계 최고 수준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사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성과급 10% 내외 반영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선도업체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가격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가 상승을 격려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인 계약 이런 부분을 타진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과연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아쉬운 실적을 분석한 메리츠증권 이런 걸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목요일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데이터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주가 모멘텀 연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서프라이즈는 지속적으로 밟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 좀 예견은 했고요. 2분기 61조, 3분기 72조, 4분기 78조니까 지속적으로 더 드라마틱한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램도 40%, 낸도도 38% 판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ADR 발행 계획 이런 부분에도 얹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과 약간 배척되는 게 현금, 그냥 그대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00조 원 안전 현금 보유 그게 이제 바로 주주 환원 정책가 약간 배척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주 환원 의지는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형 시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GPU뿐만 아니라 CPU 연산 이런 부분 때문에 메모리를 더 많이 쓸 거고 내년 서버 디램 수요도 지금 지속적으로 더 가파르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해봤을 때 AI 시대 메모리 이런 수요는 엄청 강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에 부는 바람 어떻게 될 건지 저희 머니코드와 또 마켓나이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파장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될 수 있을지 증권사의 리포트도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8,000 외쳤습니다. 각각의 해외 증권사가 코스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해드렸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 이전에 7,000으로 봤거든요. 1,000 올렸습니다. 8,000 목표 주가 제시했고 반도체, 산업재 이런 쪽에서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견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실적 전망치 올렸습니다. 올해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 220% 플러스에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전히 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 외에 덜 가는 시나리오,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봐도 코스피는 6,250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월 말 대규모로 매도 쳤잖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환원 정책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점진적인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더 붙는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그 길목 잘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BH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기존 대비 22% 높여 잡았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저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대부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을 꼭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에서 BH 여기가 워낙 이제 인쇄회로 기판 PBC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주도주라고 판단을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27억인데 1년 사이에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고객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애플입니다. 아이폰 17 판매 잘 되면서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회로기판 고성능 더 많이 쓰겠죠. 또 우호적인 환율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런 부분 확보에 좀 어려우고 메모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탄력,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BH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괜찮고 프리미엄 붙는 흐름들이 그 브랜드, 그 네임 밸류로 그런 부분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8은 언제 나올까? 이런 거 봤을 때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 이거는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요. 내년 하반기입니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 판매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객사 잘 되면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135%, 100% 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폴더블폰, BH 볼 때 애플의 폴더블폰 이 부분이 주력 성장 모멘텀이더라고요. 9월 출시 예정이고 5월에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판매로 700만 장 이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최대로 하면은 1000만 장까지 판매가 될 것이다. 1000만 대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데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건 고성능 기판이 될 텐데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면서 인상이 되면서 더 좋은 수익성, 고수익성 이런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이 라인업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걸 보면은 전장, 로봇, OLED, 기기인데 매출 다각화 전략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봇도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LH만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IM증권에서 LH만도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80만 원으로 좀 낮춰 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오히려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틱스의 사업 가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거는 수주, 생각만큼 좀 안 붙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 고객사가 맞춤형 로봇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여기는 액추에이터 설계를 좀 구체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샘플로 좀 대입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내 휴머노이드 마스터 모델 3종 개발 완료가 되면서 앞으로 28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이런 부분에서도 초도 양산 나오거든요. 그를 고려했을 때 사업 가치에 장구장만 봐도 1조가 좀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으로 반영해서 로보틱스 사업 가치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둔화 시장이 우려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생산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서 80만 원을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고객 그리고 글로벌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 쪽인데요. 여기가 사실 매출 좀 비중이 꽤 있습니다. 2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되더라도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런 차량, 그런 판매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봐져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5%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차 중심의 물량 확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신공장 물량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ADAS라고 해서 이거는 좀 리스크를 방지하는 운전자 보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그 의무화되면서 더 긍정적인 부품 납품으로 실적 좀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니까 하나투자증권 83만 원을 올려잡은 이유 로보틱스 가치 외에 그리고 고객 다변화, 지역 글로벌리 좀 퍼져나가는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장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지금 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난타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이미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나증권에서는 페노션을 얘기하는 게 뭐 잘 버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6만 4천 원 정도 유지를 했죠. 이런 의미를 좀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20%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이후 벌틱 운임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료비 상승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됐습니다. 근데 운송 섹터 보실 때 여러분 투자할 때 연료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임에 전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운송 섹터 투자 전략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료비 상승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 섹터 관련주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봤을 때
실적 변동성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일단 국내 벌크선 있고 해운사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선이나 장기 계약 이런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벙커 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 달 이후에 전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고 3, 4월 이런 부분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패노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탱커선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사업 실적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호황을 미쳤죠. 석유화학 제품도 이런 거 싣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복 수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탱커선 또 지수가 있는데 그게 전쟁 전보다 148% 늘어난 흐름들,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5월 이후에 정유 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지면 제품선 수요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노션을 보실 때 사업부 부분별로 있잖아요. 근데 탱커선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사업부가 올해 실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분석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하나증권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쟁 이후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실 거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삼성 SDI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전에는 53만 원이었는데 5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여기가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 ESS 쪽으로 라인을 전환했는데요. 미국 ESS 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선제 대응 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은 좀 있다. 라고 언급이 됐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부 가치가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예전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하반기 양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한 2,545원 정도, 5억 원 정도 영업 적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적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용 출하는 증가하고 있는데 외형은 좀 빠지면서 적자가 느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요. 그래도 ESS용 쪽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과 미국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정도 붙으면 긍정적인 흐름들, 적자를 축소하는 그 내용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여기에 힘은 ESS에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2월 누적된 유틸리티용 ESS 설치량이 한 119%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는 뭐니 해도 북미 쪽 생산 능력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일단 하향 조정은 일단락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회복되는 바 우려보다는 이제는 기대 요인으로 바뀔 시점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현대차증권 60만 원 선으로 올려잡은 최근의 흐름까지 더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형주 실적의 기대감을 싣고서 시장이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통 속에서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올렸는데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6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KB증권의 리포트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8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KB증권에서 이전에 SK하이닉스 최상단 190만 원까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지금 줄줄이 증권사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몸값을 좀 비싸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값어치 제대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인즉슨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이제
평가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KB증권에서 우리 AI 혁명의 최대 수혜는 메모리라고 하면서 메모리 단에서 가장 수혜는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보시면 줄곧 에이전틱 AI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급성장하면서 연평균만 보더라도 44% 성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금액을 보시면 좀 절대적으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1조였는데 2034년만 보면 293조, 거의 300조 가까이 뛴다고 하니까 에이전틱 AI 급성장, 그러니까 가속도로 붙는 그 성장에 대한 사이클 우리가 앞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쪽에서 발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내 AI 에이전트 도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은 5%밖에 안 됐는데 올해 말쯤 이제 지금 4월 중순이니까 올해 말도 8개월 정도 안 남았는데 40%까지 뛸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이전틱 AI가 확산되면 올해부터 27년까지 이게 이제 시기별로 좀 KB증권은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7년에 에이전틱 AI고 27년 이후부터 이제 피지컬 AI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에는 학습해서 그 다음 추론 영역으로 가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결론 도출하고 이런 부분을 무한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훨씬 메모리 탑재량, 메모리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론 서버만 하더라도 전체 AI 인프라 수요의 50% 이상인지라 메모리 이 탑 3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 구간이다라는 데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서는 에이전틱 AI라고 했으면 이제 27년부터 30년까지는 피지컬 AI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로봇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때만 되더라도 이제 메모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인간 닮은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결합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지컬 AR이라는 것은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연 없이 결과를 도출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굉장히 절대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돈 벌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만 뜯어서 보면은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 이런 부분이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탑재량 당연히 늘어나고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4배에서 8배.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런 부분에서는 고수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4, HBM4E, 그리고 고성능 SSD 이런 부분, 고성능 메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 양적 성장 이런 부분이 이제 국면이 왔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AI 혁명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여기에 최대 수혜는 메모리이고 메모리 주의 최대 수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고가 갖고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의 분위기는 어제부터 이란 전쟁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고 대형주의 실적에 집중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찾아오면 뭐 인생이 좀 피죠. 그런 의미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대운을 맞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한가 갔고요. 오늘 24% 넘는 급등세 보이고요. 오늘 이런 기세라면 또 한 번 상한가를 갈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를 10만 8천 원, 이것도 사실 기존 대비해서 28%나 올린 가격인데도 이렇게 써냈는데 현재가가 목표 주가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 위로 올라선 흐름들이 나타나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틀간 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냐 연이어서 봤더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이 태양광 패널 제조 쪽이거든요. 그 장비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미국
미국과 관련한 수출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걸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로이터 통신은 3월이었던가요?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장비, 그건 이제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거기와 함께 29억 달러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 역시 태양광 패널 제조 기업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보도가 나왔고 뒤이어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중국이 미국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태양광 패널 제조에서 그렇다면은 이걸 못 쓰면 그 대안은 누가 될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유일한 대안이 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다는 겁니다. HJT라고 해서 이게 고효율 태양광 패널 생산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소재로 이렇게 접합해서 효율을 향상시킨 그런 태양광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양산 검증이 완료가 돼서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견주어서 딱 이 두 기업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선택을 했고 이 다음 대안이 뭐가 있을까 싶었을 때 미국 쪽 다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상 주성 엔지니어링밖에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차세대 신소재를 일컫는 왜 페로브스카이드 좀 발음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초로 양산 검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배제하면 결과적으로 대안은 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는데 이쪽에 대해서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태양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반영이 1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다.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로 봤을 때 초기 HJT라고 해서 앞서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양산을 마친, 검증을 마친 그런 고효율 태양광 패널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초기 구축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기가와트당 7천억 원으로 가정을 했는데 2028년 테슬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3기가와트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쪽에서 돈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로이터 통신이 3월에 보도를 한 바가 맥스웰과 이제 함께 그 계약을 맺는 걸 뭐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초도 발주를 봤을 때 29억 달러니까 앞으로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수주를 해서 이게 잘 계약이 된다면 그 잠재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큰 운을 맞아서 어쨌든 이거는 대외적인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더 고객사의 그런 상황이 좀 변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주식 투자한 분들은 사실 상단이 이렇게 저와 윗선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를 10만 8천으로 올려 잡아도 지금 시세는 더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 위는 알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에 올라타라라는 부분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작년 연말부터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재, 위성, 발사체. 그래서 머니코드에서도 우주항공주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할 때 바스켓으로 묶어서 하세요. 이런 증권사의 전략을 소개해드린 바가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스페이스 X의 10년 성과를 보면은 가장 혁혁한 공로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발사 원가에 대한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 관련한 그런 기업들 예전에는 돈을 못 번다는 게 있었는데 이제 BEP가 많이 낮아지니까 수익 창출 구도에 있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걸 이제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하면 원가가 저렴해지니까 그걸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저궤도 기준으로 보면은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예전에는 $10,000였는데 굉장히 줄었습니다. $10,000에서 2,600달러로 줄었으니 무려 70%나 빠진 겁니다. 저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혁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기업 같은 경우에는 BEP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이 얘기인즉슨 민간이나 공공 프로젝트 할 때 돈이 예전보다는 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또 돈을 벌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수익 창출 구조가 이제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곳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발사 횟수가 중요합니다. 발사할 때마다 이제 돈이 나가죠. 연평균 17%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은 무려 329회 진행됐다고 하고요. 글로벌 우주 발사 서비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연평균 거의 14%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33년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 수요에 대해서 크게 세 축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발사를 하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적에도 통신 위성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에서 통신 위성을 교체하고 뭐 다시 이제 설비하고 이런 부분 구축하고 그리고 교체하고 이런 수요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군사 우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 자금이 좀 붙겠죠. 그리고 달 기지 구축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적에도 통신 위성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군사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돈 자금 집행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에도 통신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자가 성장 구조라고 해서 이미 돈을 벌고 그러니까 구독료를 받고 그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창출된 부분으로 또 발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적에도 통신 위성 쪽 이런 분 그러니까 발사에 대한 3대 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로 발사체 추가 건설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을 스페이스X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사 증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여기 그 수익률이 올라타라라는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인데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라고 보니까 공급망 최상단에 있는 소재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이런 거 하려면 소재부터 소재를 갖고 만들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재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스피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최선호주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스페이스X에 특수 금속을 대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공급망이라는 거고요. 16개 밴드, 네트워크의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10년 장기 계약을 맺은 2035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돌파가 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642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주항공 관련해서 발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소재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탑픽은 스피어고요. 이제 차선호주는 HVM입니다. 여기는 이제 목표 주가가 11만 9천 원까지 기록을 해놨고요. 니켈계 초합금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스페이스X의 엔진 수요가 늘어나거나 소재가 고도화될 때 긍정적인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올해 매출 1,000억 원 넘을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년 사이에 200% 가깝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1억 원 정도. 어쨌든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바 앞으로의 소재 투자 관점에서 지금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JP모건에서 K방산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종목을 얘기했거든요. 다 비중 확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K방산주는 프리미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과 대비해서도 훨씬 우수한데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뭐 중동 사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 끝난 이후에도 수주가 좀 더 많이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주가가 흔들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JP모건에서 K방산을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봤을 때 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가 많이 노후화됐대요. 그래서 그 노후 비중이 61%고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91%.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안 좋아졌으니까
노후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곳으로 교체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중에서 먹을거리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교체 수요가 있는 거고 올해 또 국방 예산도 늘리는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18% 가깝게. 그리고 나토 지금 회원국들 뭐 미국이 유럽을 위해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이 왜 유럽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방비 이런 부분을 지출할 여력이 좀 있다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노후되고 90대 무기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75% 되니까 역시 이란 충돌 리스크 때문에 재무제한해야 될 인식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과 역시 비슷하게 국방 예산이 좀 늘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이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는 중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K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고요. 앞서서 JP모건이 이름값 하는 방산주에 대해서 4개의 종목을 언급해드렸고 이 모든 게 비중 확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선호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되겠습니다. 190만 원입니다. K9 자주포 천무 유명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입니다. 일단 플랫폼이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중동 진출 더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레드백 같은 경우에 사우디 380대 수주 가능성 한 70%로 보더라고요. 이런 이슈 말씀드렸고 현대 로템 29만 원입니다. K2 전차가 중요 무기입니다. 그리고 수주 임박해 있고 거기 폴란드, 루마니아, 이라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UAE 역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보셔야 되는데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좀 이름이 긴데 그래서 LIG DNA 이렇게 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티커명도 치실 때 요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만 원 목표 주가이고요. 여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천궁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패트리얼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3분의 1 가격. 그런데 납기도 빠르고 그 성능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무기이죠. 여기에 유럽과 중동, 앞서서 그 모든 국가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는 KF-21 이게 주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수주 임박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K방산 앞으로도 갈 길이 좀 짱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 제시했으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다 높은 목표 주가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주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란 리스크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란 전쟁의 결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건설주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보여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란 전쟁 최악은 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 부분 좀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는 종전, 핵협상 진전이 됐을 때인데 이건 뭐 이란 재건되고 그리고 개발에 대한 수혜가 있는 삼성 E&A 그리고 GS건설, DL-ENC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 단기 휴전하면서 유가가 안정됐을 경우에는 자재, 수급 부담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주 오히려 이 부분에선 수혜주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해협 봉쇄 장기화가 된다면 역시나 자재 수급 이런 부분이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또 금리 상승,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 종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추천 종목이 없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바로 봤을 때는 이런 관심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줄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이런 부분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쭉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하나증권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E&A, DL-ENC, 현대건설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회할 가능성은 있고요. 호르무즈 변수라든지 프로젝트의 지연이라든지 중동 재건 수혜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주 이런 부분에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평택 반도체 50
고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계열사 수준은 좀 상향 조정돼서 이런 부분도 언급을 됐더라고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DL ENC 같은 경우에 X에너지 IPO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전환 사채 방식으로 2천만 달러 투자를 23년도에 DL ENC가 한 적이 있어서 최근 나온 이슈를 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스펙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약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 대비해서 2배 정도 차익을 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작년 4분기에 평가 이익 약 400억 원 좀 수익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외로 좀 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인데 페르미 이게 이제 대표 CEO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사퇴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페르미와 원전 4기 피드 초기 계약이거든요. 요걸 진행하다가 4월 말 종료 예정이고 2분기 다시 EPC 설계 조달 가공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구조 계약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잘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NG 역시나 이제 실적 붙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유한타증권에서 분석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자사주 전량 소가 이런 부분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1조 8,500억 원 규모이면서 발행 주식의 약 9.5% 이 부분. 그러니까 전량 소각 매입해서 전량 소각하니까 수는 줄어드는 거죠. EPS 주당 순이익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EPS는 약 10% 상승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KTNG 1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인데 해외 쪽 관련 이런 부분으로 성장한다고 하고 사업 구조도 좀 안정적인데 여기는 이제 워낙 이제 담배, 해외 관련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좀 써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는 이제 실적, 자사주 소각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S증권 얘기를 해보면 비트코인 얘기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뭐 유가나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걸 좀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르고 하지만 호르무즈 재봉쇄 이런 우려감이 있을 때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대를 하고 있고 하단은 좀 견고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의외의 승인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 있잖아요. 60일, 그 제한 기간이 있고 중간 선거 미국 쪽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너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종전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오늘 시장에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디지털 자산은 원래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지정학적 리스크 민감도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내 배럴당 70달러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LS증권에서는 함과 동시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단기 급락 시 비트코인 상승폭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2년물, 이거는 단기입니다. 10년물은 2년물에 비해서 장기물입니다. 그런데 2년물이 떨어졌을 때 4주에 13.7% 올랐고 10년물이 급락했을 때 8.3% 올랐으니까 결국 단기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상승률이 더 높겠다. 이런 공식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 기준을 좀 확인하면서 금리 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 반영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공식. 최근에 데이터에 비로소 LS증권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략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통에도 대형주의 실적 발표 차분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걸 기대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이 목요일이죠. 벌써 내일인데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AI 시대를 분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최대의 수혜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탑2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논리가 이렇게 적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AI가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생성형 AI가 1단 1.0이었습니다.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생성형 AI. 이제 지금은
2입니다. 2단계 AI 2.0 세대 시대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 역할까지 하는데 AI 2.0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종착점은 뭐하냐? 피지컬 AI예요. 그래서 그게 AI 3.0 시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AI 스스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데에서도 투자 자금 이런 쪽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들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AI 시장을 초기 단계로 인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의 조정의 빌미도 이게 거품인가 거품이 아닌가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수요자들, 그러니까 고객들, 빅테크 기업들은 AI 시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대적으로 초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존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캐파 늘리고 생산시설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읽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는 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치 두둑하게 길게 계약을 하는 거죠. LTA, 메모리 공급 부분을 위해서 장기 계약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 메모리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메모리 값을 올려도 이들은 사겠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내일 있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AI 에이전틱 도입을 더 가파르게, 그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엔 5%였는데 올해는 40%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AI 시대의 지금 가파른 시대 변화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의 폼을 아주 잘 열어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올해 335조고 내년은 488조를 벌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251조를 벌고 내년에는 358조 원을 벌겠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버는 거 확인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끄러지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여기에서 동력이 있으면 시장이 뛰고 이러잖아요. 이 이유는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시총 비중 거의 43.5% 차지하는데 삼성전자가 26.8%고요. SK하이닉스가 16.7%입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코스피 한 이 정도 가겠다. 그 선이 있거든요. 바로 7,500포인트인데 이를 가정했을 때 역시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축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결말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실적과 밸류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 이미 우리는 간파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총 비중이 높고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실적 가파르게 올리는 성장 구간인 사이클 이 구간상 결과적으로 AI 2.0 시대 그리고 앞으로 AI 3.0 피지컬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되겠다라는 반도체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내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숨을 고르고는 있어도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4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어제 이어서 매수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 구간입니다. 그래서 삼전 닉스에 대한 분석 보고서 많이 나오죠. 근데 반도체가 약간 흔들릴 때 반도체 말고 뭐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나우 2부에서도 바벨 전략 이런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비반도체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이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도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일단 전략은 구축하되 비반도체 투자는 선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말고
좀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 하니 세 가지 섹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에너지 화학 되겠고 전력 설비 그리고 증권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에너지 화학 전반적으로 자금은 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나눠서 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정유 에너지 쪽에 뭔가 숫자 데이터가 더 깔끔하게 명확하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주가 수익률은 한 자릿수였는데 EPS,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유 에너지가 조금 더 투자하기가 좀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한 듯하고요. 화학 소재는 정유 에너지에 비해서는 EPS 개선이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자릿수, 여기는 세 자릿수라고 얘기했는데 EPS 이런 부분 개선이. 근데 화학 소재는 또 주가는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선 대비 주가의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훨씬 정유 에너지 섹터 쪽이 투자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서 에너지 화학은 정유 에너지 화학 소재 섹터라면 정유 에너지가 더 좋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력 설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 종목들이 팍 튀니까 이게 가장 유력한 대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폭이나 수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한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넓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유력한 주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세 번째 증권 섹터인데요. 여기는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나 아니면 이제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 부담되는 섹터도 있는데 주가 밸류상으로 가장 부담이 낮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외국인 수급은 아직 잘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서 이게 약간 미스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을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수급적인 확인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뭐 실적이나 밸류 같은 거는 뭐 좋게 평가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력 설비 이게 이제 다음 비반도체에서 주력 후보군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주도적인 그 잠재율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 화학 섹터 중에는 정유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파르게 오른 섹터 중에 이거 말고 이런 섹터들이 최근 좀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선별 투자가 정말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달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거의 30% 가깝게 올랐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그래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비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끄러지는 과정에 좀 숨을 고른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섹터는 또 나홀로 잘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금은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부 종목들로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왜 이쪽에서 거론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가 다 에너지잖아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했는데 이쪽에 자금이 1조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과열 국면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석 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조선 기자재 엔진으로 봤을 때 조선 본업 대비했을 때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과 기관 수급 이런 부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 섹터는 밸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반도체 특히 가격 쪽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좀 선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섹터의 흐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선별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섹터를 좀 훑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올려 잡았습니다. 22만 원으로 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77% 올려 잡았습니다. 가파르게 올려 잡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매수는 유지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컨센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이고 인건비, 일회성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고 분기 기준 최대로 나왔습니다. 은이나 전기동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 부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환율이 또 긍정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수익성을 방어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신규 수주가 이제 1조 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년 사이 27%는 그런 수주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목에도 언급해드렸지만 LS 일렉트릭은 확실히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 이렇게 양 사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초고압 변압기는 상반기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반기 돼서는 배전반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로 봤을 때 고간에 얼마나 있나 봤더니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있는 상황인데 전 분기 대비해서 6천억 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흐름은 우상향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서 수주 잔고가 좀 채워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배전반이 이제 하반기에 상승 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배전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전은 약간 골목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도시로 가는지 도시에서 각 가정과 공장으로 가는지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배전 사이클 진입 앞서서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긍정적이었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배전반에 대한 사이클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배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나 제품 이런 부분에서 좀 맛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온사이트 발전원이나 ESS 등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데이터 센터 왜 얘기했냐면 빅테크에서는 이런 투자를 자꾸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반도체 AI 시대 2.0에서 3.0 가는 길목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까지 미국 유타 MCM이라고 해서 유타에 있는 생산 설비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캐파는 늘 것이고 조금 더 국내 청주 공장이나 텍사스 동남아까지 신규 사이트를 좀 확보할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LS 일렉트릭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나증권에서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LS증권에서 26만 원으로 또 높여 잡은 흐름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오늘 증권사 상당 부분 LS 일렉트릭 분석했습니다. 왜? 실적 발표 연관해서 나온 거겠죠. 그러면서 26만 원으로 그러니까 밴드 거의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상단. 스토리, 성장 스토리,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이쪽입니다. 그리고 실적 괜찮아지니까 모두 최강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르는 이유 이런 쪽에서 일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추후 이런 부분이 받쳐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에서 LG 엔솔, 앞서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전력기기 다 비반도체 섹터에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조금 더 파고들면 LG 엔솔이 있더라고요. JP모건에서 전고점 넘을까? LG 엔솔 아마 전고점 52만 원이었을까요? 이었을걸요. 근데 목표 주가 JP모건에서는 45만 원 얘기했다가 51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 올렸냐?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거든요. 한 올해는 2%, 내년 1% 정도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렸는데 LFP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한 거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좀 됩니다. 2조 원 넘게. 계약을 했고 LFP 배터리 공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그 르노 이외의 OEM 쪽에서 봤을 때 첫 LFP 배터리 수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입니다. 사실 중동 분쟁 일어나고 이후 2차 전진 관련주, 배터리주는 더 빵 뜨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ESS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LFP에서는 확실히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추가 수주를 기대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 삼성 SDI도 최근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같이 발표를 했죠. 여기는 이제 하이니켈, NCM 배터리 공급 파트너십 약 10조 원 더 규모가 큽니다. 이론적으로 계약 소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함께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JP모건에서는 51만 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했는데 국내 증권사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과연 이제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써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6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흥국증권에서는 55만 원으로 제시했고 최근에 LS증권에서는 35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약간 밴드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은 긍정적인 밴드 형성, 그 평균치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 기업을 좀 봐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자연적으로 전기차 부품 핵심 업체들 이제 눈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사 구조를 짰더라고요. 지금 3월입니다. 3월 유럽 전기차 판매 발표가 임박하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대반등할 것이다. 수요가 40% 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부터 분석을 했는데 목표 주가 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우리가 보조금,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응을 했었고 그러면서 2030년 그 수령액이 한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이게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도 원유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주가가 그렇게 쉬 못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에 대한 결말이 나기까지는 원유 불확실성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반사 이익은 전기차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수요가 반등하면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터리 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3월부터 고유가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붙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 영업이익 좀 낮춰질 가능성은 있으나 2분기부터 전동화 부문의 턴 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긍정적이고 기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는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 기업으로 일단 언급이 됐고요. 다음 판은 이제 SL과 화신 되겠습니다. SL도 목표 주가 일단 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술력인데 초미세 렌즈 기업 기술인데 그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초미세 기술력이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에 적용이 되는데 20에서 30%의 평균 판매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부품사 최대로 영업이익 1분기에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다만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소폭 좀 빠지는 느낌은 있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부품사에서는 최대라고 하니까 눈여겨볼 만하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화신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내 배터리 팩 케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외부적으로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비반으로 외형 성장을 한 곳입니다. 단가도 대당 한 10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올해 매출은 한 1,600억 원인데 좀 많이 튈 가능성이 있나요? 내년은 딱 1,000억 원 더 벌어서 2,600억 원 정도 매출단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냐 봤더니 2분기 기점으로 이렇게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익 개선에 대한 사이클이 2분기를 기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잖아요. 지금 스타트 2분기 4, 5, 6월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화신 언급했으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핵심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 얘기했는데 저희 머니코드에서 유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부분 담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은 새롭게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목표가를 새롭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5만 원 제시했네요. 그러면서 단서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목표가를 좀 재산정해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줄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걸까요? 2조 4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우리가 50%이 돈을 쓸 거고 시설 투자에 50% 우리가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시설 투자 자금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보니까 9,077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28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진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라인, 탑콘 셀 라인이라고 해서 어렵지만 그냥 차세대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구축하겠네.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시고 여기에서 의미 있게 볼 게 있는데 우주 태양광 쪽인데요. 일단 이 영업이익부터 좀 말씀드리면 2030년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30년이니까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항상 높게 잡기 마련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신재생 매출 연 26% 성장에 대한 전망치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좀 바라봤고요. 여기 제목에서 우주 투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주 태양광 이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유상증자한 이유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 좀 읽을 수 있겠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주요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을 실리콘 태양 전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좀 언급이 됐고요. 어쨌든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차세대 태양광 쪽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개발을 해왔고 우주를 이쪽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어쨌든 신뢰성 인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드 초기 계약을 좀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년도 상업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 투자 스토리를 입은 하나솔루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주가 5만 원을 제시했고 최근 어떤 증권사에서 4만 6천 원으로 목표주가를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좀 희비는 엇갈리는 목표주가 설정인데 이런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면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사이 400% 성장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역대 최대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0조로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냥 욕심쟁이인 거죠. 어쨌든 37조 6,100억 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도 잘했고 여기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75%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71%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TSMC가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58.1이었거든요. 근데 TSMC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 71.5%를 SK하이닉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추월을 하면서 더 돋보이는 그런 영업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컨콜에서도 얘기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D램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인가 수익성을 올릴 것인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마켓나우 2부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전통 D램 이 부분 앞으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D램 경쟁 가격이 올려가고 있는데 이게 좀 구도가 좀 변하고 있거든요. D램 경쟁 가격에서 품질 전환 이슈로 가면서 인프라형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컨콜에서도 D램에 대해서 메모리가, 현물가 둔화 우려하지 말라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로 왜냐하면 AI 사이클 속에서 이제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동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램 가격 경쟁에서 이제 품질 전환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인프라 산업 같은 느낌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그동안 이익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된 거 이제 차츰차츰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이런 부분을 컨콜에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TSMC처럼 파운드리,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줘서 맞춤형으로 갖다 내는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또 될 것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TSMC형 모델 진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일단 이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몰리는 오늘 이유. 일단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밑돌아서 나왔음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주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AI 수요 폭증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자 우위에서 시장 질서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이 이렇게 발발해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잘 가는 흐름들이 있었죠. 메모리 호황 지속이 된다. 앞서서도 지금 속보 자막에 메모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런 선순환 구조를 탈 것이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투톱이라 할지라도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둔화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 전쟁, 뭐 경기 안 좋아도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결국 이제 반도체 투톱,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탈피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만 보더라도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200조에서 그리고 256조까지 전망하는 흐름들이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역시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흐름들 있었고요. AI 투자 확대하면서 1분기 디램, 낸드 가격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향후 3년간 HBM 수요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붙고 생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붙으니까 더 가격적인 그런 결정권 우위에 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 200조를 돌파하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호재들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ADR 상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거래된다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자꾸 올라갔습니다. 180만 원짜리 나오더니 KB증권에서 190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가서 우리가 지금 ADR 상장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런데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ER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 이익률만 1분기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사실 TSMC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역대 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ADR 이런 부분 추진하면서 가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 이런 부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나란히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지수해주는 흐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7분.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자가 지금 이 시각 10시 한 17분 14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4에서 5% 강세임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죠. 나란히 최고가를 쓴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의미 있는 또 리포트를 하나 내서 눈에 띄더라고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면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 더 달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좀 볼 만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이번에 1분기 57조 2천억 원 나갔고 시장 예상치, SK하이닉스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하회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먼저 나왔었고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 좀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노조 흐름으로 가서 반도체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노조원들이 평택에서 결의 대회를 합니다. 4월 23일. 그런데 이제 파업 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성과급에 대한 상한을 폐지를 하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업 실적을 내면 그만큼 더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금 교섭이 중단이 되면서 결의대회 거치고 파업 이제 예고되고 이런 흐름인데 파업 예고가 5월 21일에서 6월 7일 2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 시에 메모리 라인에서 손실 금액 궁금하시죠? 이게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KB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일어난 파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을 올해 파업 예상치입니다. 이걸 봤을 때 2024년도는 약 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게 전체 노조의 한 약 15% 규모였고 그때는 이제 대체 근무가 가능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올해 있을 5월부터 18일간 있을 요 파업 요걸 좀 보시면 약 5천 명의 요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제 바꿔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이번 파업은 영향력이 셀 수 있음을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메모리단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바 지금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업이 18일간 현실화됐을 때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공급 차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D램은 3에서 4%, 그리고 낸드는 2에서 3%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라인을 다시 살리는데 재가동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나 뭐 GPU 기업, 데이터 센터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서서 다시 좀 보여주시면 일단 올해 파업 예상은 2024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노조 전체로 봤을 때 예전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대체 근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니까 메모리 공급이 딸릴 것이고 그러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세지겠다. 이런 논리로 KB증권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업 예고 이슈 있어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도 여러분 잘 감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1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이슈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AI 라벨링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이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이 리포트를 읽으니까 딱 이런 타이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이름을 붙이면 사업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기업들이 글로벌리 AI 피봇
하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 전략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업을 했으면 최근에는 뭐 AI를 한다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거를 피봇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빅테크 펀더멘털이 견조한 그런 상황에서 AI 기업들 수익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AI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굳건하게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실적에서 오늘도 보여줬다시피 방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은 반드시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사이클에 잘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니커즈 기업이 있는데요. 올버즈입니다. 근데 AI 라벨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우리는 AI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명도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을 뉴버드 AI라고 그러니까 AI 붙여서 그러니까 라벨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명을 뉴버드 AI로 변경한 이후에 582% 주가가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니커즈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신발 사업 철수하고 GPU를 직접 자원으로 들고 있으면서 기업들에게 클라우드식으로 해서 대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기업 그 전략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채 자금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GPU 직접 확보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여 형식으로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번다. 왠지 딱 느끼기에 진입장벽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성 그리고 안 해본 사업입니다. 신발 사업했던 곳이 갑자기 GPU, AI 사업 이렇게 회의론, 의심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과연 여기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덩달아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규모의 경제에 있는 곳들이 지금 승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부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회의론 확산에 좀 일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품 단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너나 없이 AI 생존 전략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수익성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 없는 기업은 닷컴 시대 때처럼 그때 이제 거품 많이 끼었고 나중에 이제 폭락하는 그런 원인이 됐었으니까 도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올버즈, 스니커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족하니까 뭐 전환사채 같은 거 쓰겠죠. 그리고 모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AI 라벨링한 기업들 초소형, 이 밈 주식 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전쟁과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실적과 효용을 입증한 기업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주다시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수익 있는 AI 기업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리포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배경에 있었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굉장히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 페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와 이제 엔진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한 첫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북미이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엔진 발전기, 발전용 엔진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향 첫 수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그널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단위로 봤을 때 6,27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한 발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메가와트당 계약 단가 한 9억 원이다. 이런 데이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대형 가스터빈은
어떻게 보면은 납기가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력, 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항공, 전지, 연료, 엔진 이런 부분까지 갖다 끌어쓰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 전력 원으로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앞으로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 흐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여기가 이제 디젤 중심 엔진 제조사인데 그래서 이제 발전용 엔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나간 거고요. 예전에 북미 중동의 가스 엔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시공해준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이미 검증된 그런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선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찼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제한되지만 추가 수주는 2029년 이후부터 조금 더 가팔라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엔진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향 첫 번째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사실 글로벌 국가에서 이 고객을 선점할 때 납기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뢰성도 매우 중요한데 고루고루 갖췄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이런 차원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엔진, 솔루션 업체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에너지 원으로서의 주가 가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로보티즈는 그런데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에서 데이터가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추에이터 생산, 로보틱스 부품 업체이고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AR라고 해서 여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배달 플랫폼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분석하면서 대표적으로 우주, 의료, 엔터, 연구소 등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국내가 가장 많습니다. 40%, 그리고 유의미한 시장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이 32%, 중국이 12%, 기타 아시아 10%, 유럽 기타가 6%.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이쪽을 공략하는 흐름들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매출 이익, 근데 더욱더 긍정적인 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주문량 이게 제목에서 100만 개 캐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액추에이터 주문량이 40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40만 개입니다. 40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단위에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쪽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국 쪽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10만 개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갈 부품, 액추에이터 이거는 하나의 관절과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7배 성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신규 부품도 최소 230만 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시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 등의 기업, 휴머노이드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0조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6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100만 개 액추에이터 기준 매출이 한
1,800억 원 정도 잡았는데 하나증권에서 그런데 4조 5천억 원 정도 밸류를 받는다고 합니다.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소 휴머노이드가 7배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점유율 확보 중요한데 얼마만큼 생산을 잘 해내는가도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딱히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액추에이터 100만 개 이상 추정이 된다라는 데이터 이런 부분을 언급했으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제 상상인 증권 리포트 볼 텐데 여러분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마침 상상인 증권에서 결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높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안 되고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리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높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명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지금 미 시간대 경기 여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4월 지수가 이런 부분으로 또 있다고 하고 전쟁 일어나고 있고 고유가 여전하고 소비 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상상인 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가 되면요. 무엇보다도 소비, 물가 지표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고 유가 영향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과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런 흐름을 조금 더 유리한 축으로 봤네요. 이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밀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고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전일에 상당 부분 좀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05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 다올투자증권이 210만 원 그리고 KB증권이 200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일단 알려드리고요. 고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도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205만 원이었고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14%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영업이익단에서 올해 전망치 기준을 올려 잡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251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61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 대비해서 16% 상향 조정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30% 올려 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괜찮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는데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는 ASP라고 해서 하나를 팔아도 좀 실적이 더 붙을 수 있는지 그 여부인데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망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사이클 이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듯 했고요. 잠시 언급해드리면 어제 이제 영업이익이 37조 이상 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도 40조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디램은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60% 중반대, 낸드 역시 70% 중간대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률 71.5로 거의 72%, 13%포인트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TSMC보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또 환율 효과로 그런 부분에서 외환 이익이 좀 붙었고 투자 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의 10조 가깝게 붙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부분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핵심 장비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는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공급 부족은 좀 지속이 되겠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LTA라고 장기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 수혜주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성 당연히 붙고요.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 되겠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여기 나타났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렸네요. 어떻게 올렸는지 보시면 기존은 135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권사가 거의 이제 상단이 200만 원 선을 넘어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움직인 거죠. 180만 원 선으로 좀 올렸고 5가지 축을 언급을 했습니다. D램과 낸드, HBM, LTA, 캐펙스,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D램과 낸드는 뭐 연간 ASP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평균 판매 단가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D램은 1년 사이 182 그리고 낸드는 한 17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단기 가격이 이제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가 HBM3E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중장기 긍정적인 건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 HBM4 같은 경우에도 전 모델 대비해서 뭐 40% 비싸게 팔 거라고 하니까 이게 전망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장기 공급 계약에서 LTA 이거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다 두루두루 다 묶여져 있는 모멘텀인데 역시나 공급자 우위고요. 캐펙스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도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은 30에서 35%였는데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캐펙스 강도는 둔화되겠다.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고요. 지금 주주환원 정책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점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강력한 모멘텀 있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분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텔, 이게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20% 넘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이 뉴욕 시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더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20%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PC도 그렇고 서버 CPU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망 정상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분석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 잘 가다 보니까 AMD도 시간의 주가에서 7%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인텔에서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서버 CPU, 여기 서버 CPU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수요가 늘면서 그리고 LTA의 수혜가 되겠다. 앞서서 LTA,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언급해드린 바로 그거. 장기 공급 계약을 일컫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핵심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컨콜에서는 기업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그 기업들 엄청 자랑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AI 산업에서 지금 GPU도 GPU지만 CPU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메모리 이런 부분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과 에이전틱 여기까지는 많이 언급드렸죠. 근데 엣지 AI라고 이제 데이터를 클라우드 대여가 아니라 직접 기기에 붙여서 뭔가 이제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엣지 AI가 추론 AI, 에이전틱 AI, 엣지 AI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CPU 역할도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인텔이 화제성 그런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성장, 근데 제가 이제 인텔 믿나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이유는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도 더 강력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의 주가에서 올랐고 이러면 이제 금요일 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마련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실적 성장을 추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중요하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PC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나 기판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지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고 인텔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경쟁력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앞서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 데는 서버 CPU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드렸는데 서버 CPU가 일시적인 성장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일 것에 대한 의문,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 가치가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인텔 전략, 그리고 AI 시대에 이 인텔을 말씀드리는 거는 AI 시대의 구조적인 전략을 잘 짜야 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 투자에 연결할 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또 인텔이 또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의 소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라팹에 이 공장이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뭐 인텔 공장에 맡기든 인텔의 제조 공장을 도입해서 이걸 만든들 간에 인텔의 힘을 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해서 인텔 믿나요라고 정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AI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 앞으로도 저희가 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5월을 또 대비하는 그런 장인데 4월 수익을 잘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업종 전략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올해 4월 시장의 특징을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연관성 함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펀더멘털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순이익이 600조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전주 대비만 하더라도 거의 9조 가까이 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흐름들 EPS 변화율 같은 경우에 44% 정도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 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평균을 내보면 대형주 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 대표적일 텐데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 괜찮죠. 그래서 1년 사이 거의 50% 성장한 느낌이 들고 특히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있는데 182% 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익도 이익인데 상법 개정 이슈가 있으면서 ROE 개선 이런 부분도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 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올해 자사주 소가 정책 모멘텀이 제대로 들어먹혔을까요? 왜냐하면 전년 수준을 이미 초과한 흐름들 자사주 소각이 지금 기업별로 잘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괜찮은데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 유동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에 대한 피해 지원금 6조 이상인데 27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 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업종 전략 같은 경우에는 4월 주도주, 반도체 방산 전력, 2차 전지 조선 다 4월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약간 아쉬웠던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권 그리고 화장품. 근데 오늘 화장품 섹터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것도 좀 이어가시고 특히 이제 증권 섹터 조금 더 말씀드리면 4월에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붙었고요. 그리고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업종 전략 4월에 했던 그 패턴 조금 더 이어가는 게 괜찮다라는 유한타증권의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섹터 내 그 대장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린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 LS증권에서 이제 현대차가 실적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오늘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대차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LS증권은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왜 평균치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굉장히 다수의 증권사 거의 다 현대차를 쓴 것 같은데요. 어떤 증권사는 100만 원 제시한 곳도 있었고 어떤 증권사는 80만 원인데 그 80만
60만 원이 목표 주가를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상단 한 74만 원짜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LS증권처럼 목표 주가 66만 원으로 올려잡은 것도 있었고, 근데 대략으로 봤을 때 뭐 상단은 100, 74, 뭐 80 이런데 그래도 한 평균 한 60만 원 선에서 한 66만 원 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반기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나 심리, 센티멘탈 이런 부분이 그 회복이 가셔야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헌센 선수를 소폭 하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저점으로 앞으로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게 주요 골자였고요. 2분기는 뭐가 좋을까라고 보니까 환율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환율 효과가 정말 수출 기업에게는 무시 못하는 그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율 2분기만 봤을 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하고, 이미 보증 이 규모 이런 부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익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 환율이고 이제 원자재 이쪽인데요. 하반기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반기 앞으로 현대차 1분기 저점으로 뒤에 갈수록 뒷심이 붙는데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겠다라고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중동 전쟁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기업들 입장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 없을 수가 없었죠. 1분기 2천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요런 또 얼음장 같은 그런 공포 심리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 심리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대장주 KB금융이겠죠.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20만 5천 원 목표 주가, 이전에는 19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위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데 일단 은행, 본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고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룹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게 11%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자사주 전량 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5일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를 봤을 때 2조 넘게 좀 2조 3천억 원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후에 이런 자사주 이런 이슈가 이제 더 나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기취득입니다. 이미 취득한 기취득 자사주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제 전략 소각하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지배 순이익 규모는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했고,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권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겠죠. 증시 호황으로 긍정적인 패턴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도 KB금융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18만 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이었고요. 실적 좋고 자본 정책 우수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을 보면서 한국판 밸류업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 총 주주 환원율 목표가 40% 이상인데 상향 조정했는데 업계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이렇다 보니까 KB금융 자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유입 조금 더 불을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KB금융 역시나 자사주 전략 소가 이 한 방에 앞으로 주가에도 잘 서려들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LG 이노텍, 이건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잡았길래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무려 기존 대비 86%나 올려잡았습니다. 이전에는 35만 원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또 제가 기억하기를 삼성증권이었거든요. 삼성증권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6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86% 올려잡을 이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기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거고,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AI 시대의 또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광학
이쪽은 작년부터 좀 뭔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올해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쪽이 매출 성장이 보이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에서 기판 변동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이 모멘텀, 주가 모멘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를 그래도 한 35% 웃돌면서 나올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하던데요. LG 이노텍 새로운 밸류가 놀랍다. 요 이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의 항공권 이슈인데요. 최근 이제 어디 놀러 가시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란 전쟁 터지고 유가 비싸지고 항공권 이런 이슈가 비행기 입장에서는 그 유류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예약한 거 취소되고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항공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이런 주제로 썼는데 그 미국 증시 관련주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국내 항공주를 중심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유류비 비중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 이상이 국제선 매출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앞으로 30% 수준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항공권이 단가가 이렇게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될까라고 보니까 4분기 이후가 돼야지 이 이익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항공권 단가 인상이 한 30% 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엄청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0% 인상되는 게 맞지만 시나리오상은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결국 저가 항공사는 앞으로도 어렵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동남아 쪽, 이 노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고요. 결국 그런 규모의 경제를 이룬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대한항공 이런 쪽이 이런 쪽만 소수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사실 이 리포트의 골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은 최선호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에서도 그래서 2분기는 적자 좀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더 앞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분기는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적자지만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국제선 점유율도 제고가 될 거라서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런 이슈 속에서도 살아남겠다. 이게 포인트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LCC는 아직도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